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율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언급되는 개념이 역환율 전쟁인데요. 역환율 전쟁이란 무엇이고 역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기 이후에는 항상 환율이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로 논술이나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도 과거에 2021년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농협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 이쪽 환율 파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개념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해한 개념들과 과거의 석유 파동 이런 개념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실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도 방금 2022년도의 기사를 저와 함께 보면서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런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경제 상황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제,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삼고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서술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에 대해서 서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들별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금융권의 대응 방안도 그에 맞추어서 경제 주체들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조금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함께 하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서론. 서론에서는 주로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는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인지를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한 유례없는 유동성의 공급은 엔데믹 시대의 보복 소비와 만나며 물가 상승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더해지며 인플레이션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미국 중앙은행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례없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 역시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었다. 과거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미 연준이기에 향후의 금리 연상 속도는 더욱 빠르고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금리 인상은 강달러 기조를 만들고 현재의 고환율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금리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을 시도하고 있어 신삼고 상황이 2023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신삼고 현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중의 통화량은 유례없는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폭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물론 폭증해 있지만 특히 미국의 통화량이 많이 폭증해 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환율 부분을 잡아봅시다. 첫 번째, 환율 안정화 노력. 외화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병행해 환율 상승 기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오버슈팅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샤넬 물건을 판매하는 수입 기업이에요. 그럼 샤넬 가방이 내년이 되면 똑같은 가방이 그냥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비싸질 테니까 지금 달러를 빨리 사놔야겠죠. 그러면 달러를 원래 사야 되는 수요에 더해서 내년에 살 달러까지 미리 사게 되면서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야지 이런 가수요가 붙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을 막기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수단을 활용하면 이 안정적인 환율 유지가 가능해지냐면 대표적인 것이
통화스와프입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건 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 일단 실제로 달러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야, 미국 앞으로 우리가 이 달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불안하니까 혹시 유사시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즉시 가져다가 달러를 쓸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한미 통화스와프입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불안해서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빠르게 환율이 하향 안정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요. 한미 통화 스와프까지는 조금 어렵다면 여기 있는 피마레포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마레포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5일 기사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 어려운 경우 피마레포 검토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40원까지 오른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왑, 외화 당국의 개입 등 부작용을 수반하는 환율 안정 조치보다는 외국 통화 당국 대상 레포,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환율을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되면 수입 기업이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등 기업도 위험해지고 수입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지금 당장은 여건상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외환 당국은 피마레포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마레포는 미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 조건부 달러화 대출이다. 자, 아까 통화 스와프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 뚫어줘. 그냥 뚫어줘. 그냥 이 통화 스와프였다면, 자, 우리나라 연기금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도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삼성전자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산유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미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미 국채에 투자해서 미국 국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미국 국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건 사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거나 비슷하고, 그러면은 야, 돈 그냥 빌려주지 말고, 통화스와프 말고, 그냥 말고, 이거 나 담보대출해줘. 나 니네 국채 가지고 있잖아. 너 나중에 어차피 이거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인데 이거를 담보로 지금 조금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피마레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마레포는 담보대출, 그리고 통화스와프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피마레포는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 조건부 달러화 대출이다. 비공개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합의 제도로 통화스와프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어떤 기사에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맞춰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킹달러 대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외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수단을,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보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통화스와프와 피마레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어떤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지금의 이러한 고환율이 계속되면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지속돼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달러 수요에 대한 오버슈팅이 발생하면서 더 높은 원달러 환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통화스와프나 피마레포를
조금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약간은 조금은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일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업 지원 확대.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외화 유동성의 부족이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을 막는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아까 위에서는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면 이번에는 만약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물건을 사들여 와서 국내에 공급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들여 오지 못한다면 위에서는 달러에 대한 오버슈팅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원자재 아니면 중간재에 대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되니까 그럼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변동보험 등의 환해지 상품을 통해서 환해지라는 건 환 리스크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수입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이 노출되는 위험을 제거한다. 그걸 리스크를 제거한다. 다른 말로 환해지라고 합니다. 환율 리스크를 제거한다. 환해지 같은 말인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환변동보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해지 상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환변동보험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면요. 기사의 제목은 킹달러 시대에도 매출 상승 수혜 기업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여기 시중은행들은 환율 상승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환해지 역할을 하고 있다. 환해지란 외화 해지의 줄임말로 외국 통화 환율의 변화에 따른 투자 손실 위험을 한정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 그 다음 여기로 이제 내려가서 환변동 보험은 수출 수입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 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환변동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수출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수출회사는 환율이 올라야 좋죠. 1,000원에 물건을 파는 것보다 1,100원에 파는 게 좋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출 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100원을 금융회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 반대로 환율이 100원 상승했어요. 수출 기업인데 환율이 100원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100원을 은행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환변동 보험을 통해서 수출 수입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득을 보냐 안 보냐 이거는 약간 도박이라면 환율로 인한 이득을 보냐 안 보냐 이건 도박이라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에서 들어와야 하는 물건들이 잘 들어오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 잘 나가게 해서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환변동 보험을 통해서 기업을 환 리스크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주로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기업에 대해서 금융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야기해 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위에서 한미통화스와프나 피마레포도 사실 금융권의 역할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 지원에서 환변동 보험은 너무나 금융권의 역할로 당연히 서술할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사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화 유동성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력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기업도 지원해주고 할 수 있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조금 하면 좋겠죠. 자, 지금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원래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이 호재이고 이득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무역 수지가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강달러로 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한국의 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 환율은 1,5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중국의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수립하니까 중국의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상승폭이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 입장이라면 똑같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배터리를 구매하거나 뭐 가전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가격이 싸진 건 맞아요. 미국인이 자신이 가진 달러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물건도 가격이 싸진 건 맞는데 중국 물건은 더 싸졌어요. 왜냐면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쟁자인 중국은 더 큰 폭으로 환율의 경쟁력이 커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여기서는 기사를 먼저 보면요, 정부 잇따른 민생대책 불구하고 고물가 취약계층 서민층 타겟팅 대책이 없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재정정책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긴축으로 돌아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령층이나 조금 청년층이나 이런 삶의 기반이 완전히 마련이 되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정책들도 조금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기사와 같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취약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정책이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사에 무엇보다 국내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해서 2023년도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재정정책이 없다. 그래서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조금 강화하자. 재정정책을 긴축을 하는 건 좋아도, 자, 엔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엔겔지수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시 이 부분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겔지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식음료 소비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 돈 쓰고 편의점에 돈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의 지출에서,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해보시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사실 그분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너무나 세 발의 피일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층으로 갈수록은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하위층으로 갈수록은 식료품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빈층은 엔겔지수가 70% 이상. 그래서 엔겔지수라는 말은 전체 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그 비중은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극빈층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자, 그럼 이렇게 엔겔지수라는 게 높아지는 경우에 극빈층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죠. 관련한 뉴스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가게에서 쓴 돈 중에 이 생계형 소비 지출이 좀 많았다라는 통계조사가 나왔다면서요? 네, 의식주 관련한 게 그건데요. 네. 먼저 얘기해 볼 건 식비입니다. 전체 가계 소비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쓰는 비중인 엔겔계수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 내용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엔겔계수는 12.86%로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제가 발전하고 이 국민소득도 많아지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지출 비중은 줄고 문화나 레저, 교육 같은 이 생존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 비필수 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잖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이 문화나 레저 생활 즐길 상황이 아니었죠. 다들 뭐 비슷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1년 가까이 공연장, 극장 한번 못 가본 것 같거든요. 여기에 회식도 줄고 주말에 이 삼시세끼 집에서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식비 늘어났을 거고요. 또 가정집 식탁에
주로 올라와서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물가 치솟고 있는 것도 엔겔 계수 급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림수산품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은 2020년 0.6%였던 게 지난해 무려 13.5%로 크게 뛰었고요. 식료품이나 이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5.9% 올랐는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영상처럼 엔겔 지수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슈바베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슈바베 지수는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거. 근데 이제 엔겔 지수라는 게 더 널리 쓰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걸 따질 때 주로 엔겔 지수를 더 많이 쓴다. 근데 엔겔 지수가 방금 보셨듯이 유례없는 21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는데 엔겔 지수가 21년 만에 최대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물가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어쩌면 그냥 고통 수준이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겠죠. 식료품비는 생활의 필수적인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사의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상환 차주, 저소득층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신용도를 잘 관리해오고 상환을 잘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금융권의 노력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조금 감내할 수 있는 방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중되는 취약 차주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특히나 재정정책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취약 차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농협금융, 다른 금융권들도 마찬가지인데 취약 계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농업인,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 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하고 있다. 자,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여 27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하나금융에 이어 세 번째 금융권의 대규모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다. 농협금융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그 미치는 영향이 취약계층을 더 타깃하고 있죠. 미치는 영향,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더 심하게 때린다. 그래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NH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논술을 함에 있어서나 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협의 경우에는 더 높은 평가를 해준다 그랬어요.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 서술해주면 더 좋은 점수 받는다 그랬죠. 그럼 NH 상생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저기에 한 줄 더 써주면 좋겠죠. 취약차주 특성에 따른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1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 이 이하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청년, 농민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했다.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청년, 취약차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신삼고가 미치는 영향, 가계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더 심하게 때리고 그래서 엔겔 지수가 치솟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본론을 서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과 함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고평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논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창의력도 보여줘야 된다. 이건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건 신문기사에 나오는 것만 열심히 써서는 사실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 잘 쓰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나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무쌍한 생각을 서술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시를 써놨는데요. 신문에 안 나오는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긴축의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이를 운영하는 효율성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기반하여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 역시 이제 빅블러 시대에 은행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권의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건 신문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마이데이터에 기반한 지원금 추천을 또 써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여기에 지금 써놨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고령층 지원 방안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라든가 포용적 금융 활성화 방안,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걸 잘 띄어다가 거기 본론에 넣어본다면
어디서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든 조금 창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째. 그래서 요 4번째 본론은 뭘 타겟팅한 거예요? 창의력을 타겟팅해서 본론 한 문단을 딱 써준 거죠. 위에서는 주로 뭐 논리력, 사고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타겟팅을 해서 썼다면 1, 2번은, 자 4번은 창의력을 타겟팅할 수 있겠죠. 자 5번은 그 중에서도 농협이나 해당 은행이 하고 있는 거에 타겟팅을 해서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더 높은 평가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으로 발생했고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생산량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국내 식량 생산량이 상승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활성화 자금을 공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의 식량 공급량이 늘어나면 해외로부터 수입 안 해도 고환율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된 거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의 공급량을 늘려 생활물가와 직결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 이 스마트팜 활성화는 주로 경제의 주체들 중에서도 조금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본론에서 평가 항목 하나하나를 타겟팅하면서 서술을 하신다면 조금 더 같은 분량이라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사 담당자님이 서본결이 완성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